총, 칼, 활, 뭐 하나 부족한 게 전혀 없습니다. 누가 세계 최강의 전투민족이 아니랄까봐 100년 만에 개최된 프랑스 올림픽에서 사격부터 시작해 양궁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모든 금메달을 휩쓸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이 전투민족으로 불리는 이유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전쟁 경험을 통해서인데요. 과거 한국전쟁과 독립운동을 통해 형성된 강한 생존 본능과 민족적 결속력,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 유지와 의무군 복무제도를 바탕으로 우리 한국은 강력한 민족성을 키워갔습니다. 그 결과 세계 어디에 내놔도 최고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교육과 대한민국만의 찬란한 문화에서 비롯된 강한 정신력으로 명실상부 전투민족으로 탄생한 건데요.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 한국인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대 굴하지 않고 싸우는 강한 전투 의지를 부여하며 국제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우리의 안보 분야에서는 더 부각되고 있는데요.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동방에 그렇고 그런 나라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세계 경제 순위는 10위이며 군사력은 GFP 기준으로 5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주제로는 특별한 주제를 갖고 왔는데요. 과거에는 한국과 견줄 수 없었던 나라들이었지만 이제는 국방력만 놓고 봤을 때 충분히 상대가 가능한 나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현재 올림픽이 한창인 군사강국 프랑스와 대한민국의 군사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한국과 프랑스의 2024년 군사력을 비교한다면 두 국가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각 나라별로 그 특성과 강점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데요. 먼저 한국은 인구와 병력 면에서 프랑스를 크게 앞서며 강력한 육상 전력과 해상 전력을 자랑합니다. 특히 전차, 자주포, 견인포 등 육상 장비와 함정수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반면 프랑스는 핵무기와 원자력 항공모함, 원자력 잠수함을 포함한 비대칭 전략 자산 부분에서 강력한 우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프랑스는 수송기, 조기 경보기, 공중급유기 등 지원기 분야에서 앞서며 해외 파병 경험이 풍부합니다. 양국의 군사력 비교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복합적인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하지만 대중에게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두 나라들의 군사력을 비교하겠습니다. 한국과 프랑스의 공통점을 꼽자면 두 나라 모두 국토를 잃은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역사부터 크고 작은 전쟁을 겪으며 군사강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아시아의 군사강국 한국과 유럽의 군사강국 프랑스의 군사력입니다. 먼저 한국은 인구수 5,196만 명, 전시가용 인구수 2,598만 명인 반면 프랑스는 인구수 6,852만 명, 전시가용 인구수 3,140만 명에 비해 우리가 다소 적지만 병력 면에서는 한국이 더 많은 병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석유 생산량은 한국이 114만 배럴, 프랑스가 118만 2천 배럴을 생산하며 석유 소비량은 한국이 1일 260만 배럴, 프랑스가 1일 170만 배럴을 소비합니다. 또 한국은 화물선 2063척, 항구 11곳, 공항 121곳을 보유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화물선 5049척, 항구 17곳, 공항 464곳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국내 총생산은 한국이 세계 14위, 프랑스가 세계 7위로 한국의 국내 총생산은 작년 대비 세계 14위로 떨어졌지만 2024년 4월에는 한국이 건국 이래 최초로 일본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을 앞질렀습니다. 그러나 대만이 한국을 추월하며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한국은 일본의 좋지 않은 선례를 따라가고 있다고 하며 고급 전자제품과 차량 수출로 수년간의 튼튼한 경제 성장을 뒤로하고 일본이 수십 년간 그랬듯 디플레이션과 저성장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편 프랑스는 2017년 이후 오랜 불황에서 벗어나 상승세를 타고 있었으나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회복세를 보였지만 가계저축률이 코로나19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해 프랑스 가계가 연소득의 14% 이상을 과잉 저축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총 2,200억 유로에 달하지만 예적금 통장에 넣은 돈은 소비하지 않은 돈으로 그 돈을 저축하지 않고 썼다면 기업 활동과 국내 총생산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소득 상위 20%에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폐지하면서 경제 전망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경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병력 규모를 알아봐야 할 텐데요. 상비군은 한국이 48만 명, 프랑스가 20만 명으로 약 2.5배 이상 앞서고 있고
그중 예비군은 전혀 비교가 안 되는데요. 그도 그럴 게 한국이 290만 명, 프랑스가 2만 6천 명으로 한국이 병력면에서 프랑스를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의 출산율은 2023년 기준 1.68명으로 한국의 2.4배입니다. 한국은 2017년까지 합계 출산율이 1명을 넘었지만 2018년부터 1명 이하로 떨어져 0.98명을 기록했으며 5년 만에 0.72명으로 급락했습니다. 이렇듯 한국은 유례없는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10년 뒤에는 육군 병력이 29만 명, 20년 뒤에는 19만 명으로 줄어들어 만약 우리가 북한을 상대로 한다면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5배 많은 적을 맞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예비군도 이미 300만 명대가 무너진 290만 명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추세는 더욱 심화될 예정입니다. 반면 프랑스는 상비군과 예비군 모두 적은 편이지만 군인의 대우가 좋은 편이고 오랜 기간 외인 부대를 운용해온 경험을 고려할 때 병력이 적어도 충원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서 차이가 좀 나는데요. 병력이 많아도 당장 충원이 어려운 한국과 달리 프랑스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라도 한국은 양성징병제를 우리 정부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20년 후에도 50% 징집률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 군병력 인원인 30만 병력을 유지할 수 있는 만큼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양성징병제는 진지하게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인 육해공해 전력을 알아볼 텐데요. 먼저 육상 전력입니다. 전차는 한국이 2,500대, 프랑스가 22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장갑차 및 군용차는 한국이 6,642대, 프랑스가 8,52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주포는 한국이 3,100여 문, 프랑스가 108문을 보유하고 있으며 견인포는 한국이 4,863문, 프랑스는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연장 로켓포는 한국이 500여 문, 프랑스는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프랑스 육군은 포병 전력이 부족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위기를 느끼고 있어 지속적으로 포병 전력 증강에 나섰습니다. 현재 프랑스 육군은 세자르 자주포와 그리폰 자주 박격포를 도입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반면 한국은 자타공인 세계 최강의 강력한 포병 전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프랑스는 2차 대전 이후로 해외 파병이 잦아 장갑차와 군용차 전력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해상 전력인데요. 한국은 보유 함정 수 200척, 프랑스는 128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은 한국이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프랑스는 한 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헬기 모함은 한국이 2척, 프랑스가 3척을 보유하고 있어 해상작전의 유연성은 프랑스가 한국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해상전력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구축함은 한국이 13척, 프랑스가 11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호위함은 한국이 17척, 프랑스가 11척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이 프랑스보다 더 기민한 작전이 가능합니다. 또 초계함은 한국이 5척, 프랑스는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고속정은 한국이 35척, 프랑스가 15척을 보유하고 있어 중소형급 함선은 프랑스가 비교가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대칭 전력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잠수함은 한국이 22척, 프랑스가 11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프랑스보다 2배 많은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질적인 부분에서는 다소 부족합니다. 프랑스 해군은 원자력 항공모함과 잠수함을 보유하여 강력한 해상 전력을 자랑합니다. 특히 원자력 항공모함 샤를 드골은 강력한 항공 전력을 탑재하고 있으며 전략 원자력 잠수함은 핵탄두를 탑재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이 정말 아쉬운 부분이지만 현재 한국의 핵무장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한편 한국은 적성국의 잠수함을 무력화시키는 기뢰 부설함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로 한국이 14척, 프랑스가 17척으로 한국이 적은 수량이긴 하지만 기뢰 부설함의 성능은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현재 한국 해군은 세종대왕급 구축함과 도산안창호급 잠수함 등 첨단 전력으로 강력한 해상 전력을 구축하고 있지만 원자력으로 추진력을 얻는 함선이 없는 게 아쉽긴 합니다. 다음 항공 전력을 살펴보면 한국은 보유 항공기수 1106기, 프랑스는 912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투기는 한국이 534기, 프랑스가 224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격기는 한국이 8기, 프랑스는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항공전력은 그 나라 전투력의 척도라 할 수 있는데요. 프랑스가 이처럼 항공기 전력이 한국보다 적은 이유는 주변 국가의 적성국이었고 대부분 우방국이기 때문에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항공기 전력을 최소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프랑스는 해외 파병이 많기 때문에 우리와 반대로 수송기는 상당히 많습니다. 고정익 수송기는 한국이 41기, 프랑스가 118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훈련기는 한국이 208기, 프랑스가 104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수임무기는 한국이 33기, 프랑스가 44기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중 공중급유기는 한국이 4기, 프랑스가 17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프랑스 공군의 특징은 공격기보다는 후방 지원의 임무에 특화된 군용기가 많습니다. 그럼 회전익기 수준은 어떠할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시지만 대한민국은 세계 4위의 회전익기 강국입니다. 또 그에 걸맞게 수량도 상당한데요. 현재 한국의 헬기는 718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프랑스가 407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격 헬기는 한국이 112기, 프랑스가 68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항공전력에서 수적으로 우세하지만 프랑스는 수송기, 조기경보기, 공중급유기 등 지원기에서 앞서고 있어 작전 활용 범위가 넓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국토가 프랑스보다 상대적으로 좁아 작전 반경 내 급유할 수 있는 지상기지가 많은 상황이라 지원기보다는 공격기 위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공군은 자국산 전투기인 라팔과 미라주 2000을 보유하고 있어 부품 수급과 정비에 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투기들의 유지비가 웬만한 스텔스기를 웃돈다는 것은 함정입니다. 곧 한국도 KF-21이 실전 배치되기 때문에 이 점 또한 한국이 앞설 예정입니다. 사실 공중전력만 놓고 보면 한국이 프랑스를 크게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프랑스에는 강력한 한방이 있는데요. 바로 공중발사 핵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전에서 빠질 수 없는 군사위성을 총 21개 운용하고 있어 공중전력의 수적인 열세를 전략공격무기로 한국을 앞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전력인데요. 우리에게는 이 부분이 가장 뼈아픈 현실입니다. 한국은 재래식 무기로만 따진다면 웬만한 나라들과 싸워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공격 자산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무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핵무기 비교는 불가하지만 프랑스의 현 주소에 대해 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현재 프랑스는 290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프랑스는 전략 원자력 잠수함과 전략 공군을 통해 투사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한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입니다. 프랑스가 보유한 총 290발의 핵무기는 중국의 뒤를 잇는 수준입니다. 프랑스는 냉전이 막을 내린 후 이어진 군축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강군을 유지해온 이유가 바로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 유럽 국가 중 유사시에 러시아에 맞설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강력한 육상 전력과 해상 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항공 전력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핵전력과 지원기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전투지속 능력이 뛰어나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한국과 프랑스는 각각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 특성과 강점에서 차이가 나타나며 이는 양국의 군사력 비교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1월 31일 GFP 해석 영상입니다. 가장 큰 논란은 아무래도 이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대한민국 육군력이 9위밖에 안 되냐는 겁니다. 먼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말하는 육군력은 단순 전차의 보유량만으로 상정한 숫자입니다. 즉 대한민국 지상군의 상징과도 같은 포병은 완전히 배제된 수치인데요. 그렇다 보니 당연히 대한민국 순위가 비교적 낮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납득이 가지 않는 건 맞습니다. 도대체 어떤 나라길래 대한민국보다 순위가 높은 걸까요? 힌트는 계속 언급한 전차 비축군의 총량에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서 말하는 전차는 주력 전차 MBT는 물론 중국 15식 경전차부터 105mm 저압 강선포를 탑재한 프랑스의 AMX 테날시 화력 지원 장갑차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4년 현재 보유 중이고 일단 대구경포만 달려있다면 죄다 전차로 물량을 잡은 셈입니다. 이는 장갑차와 경전차, MBT의 구분법 때문에 발생한 상황인데요. 우선 이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따로 기회가 되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당장은 GFP 랭킹에 경전차급 장갑차 물량까지 전부 포함되었다는 사실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이 탓에 아무리 육군력이라면 남부럽지 않은 대한민국이라 할지라도 통계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 물량에서 한 수 접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례로 대한민국보다 보유한 전차 물량이 많은 나라는 1위부터 차례로 러시아, 북한, 이집트, 중국, 미국, 인도, 파키스탄, 시리아 순입니다. 러시아가 왜 1위인지는 다음 질문에서 얘기해 보도록 하고 왜 북한이 2위나 되는지 의문일 겁니다. 심지어 중국, 미국까지 북한 아래인데요. 정답은 문제에 있습니다. 사실 이 의문만 해소해도 왜 대한민국이 파키스탄, 시리아 같은 나라보다 순위가 낮게 나온 건지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바로 질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물량만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보유할 수 있는 물량의 한계가 있다 보니 질적 우위를 중요시 여기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인데요. 예를 들어 북한은 6,000대가 넘는 전차를 보유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대부분은 1세대에서 2.5세대급 전차입니다. 비축분이랍시고 쌓아둔 건 제2차 세계대전 때나 쓰던 물건이고 도합 3,200에서 3,800대 가량 보유한 수적 주력은 냉전 시대의 유물을 아직까지 최전선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보유한 전차 중 가장 대표적인 건 1세대급 전차인 TO-14-55입니다. TO-14의 복제품인 중국 59시까지 북한은 대략 1600에서 1800대의 TO-14-55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생산된 탓에 노후화는 두말할 것도 없고 그나마 사정이 나은 TO-15 기준으로도 56구 경장 100mm D10T2S 전차포를 탑재해 화력이 장갑차 수준입니다. 그나마 전면 장갑이 포탑 기준 200mm 수준이라 1세대급 소련 전차 치고는 방어력이 괜찮아 보이지만 실상은 이론상 막아냈어야 할 서방의 90mm 전차포에도 관통되기 일쑤였습니다. 게다가 설계 개념이 굉장히 구식이라 유압식 모터로 포탑을 구동하는데요. 이로 인해 오일이 유폭을 일으키는 경우가 잦아 소련 전차 특유의 통조림 전차 전설을 이어간 전차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극단적으로 기울인 포탑 탓에 거주성이 최악이었고 전투 효율 감소는 물론 탄약 적재 능력이 부족해 전투 지속 능력마저 형편없습니다. 여기에 설계 오류로 전투실이 왼쪽에 몰려 있어서 포탑이 아닌 차체를 관통당하면 승무원이 전투 불능에 빠지는 게 일상입니다. 이쯤이면 K2 흑표가 아니라 K1 계열 전차로도 3-4대를 동시에 관통하는 게 가능할 지경입니다. 날파리는 거슬리지만 아무리 떼지어봐야 벌레 무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나마 비빌만한 건 북한이 대한민국의 K1 전차에 자극받아 급하게 개발한 성군호지만 이마저도 T-72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북한의 전력을 보면 그나마 현대식 전차의 질적 주력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장갑과 화력을 늘렸음에도 정작 엔진이 뒷받침되지 않아 정상적인 기동력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게다가 2000년대 이후 북한의 경제난이 심화하면서 양산 수량까지 미미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6.25 전쟁 당시 전차를 이용해 승기를 잡았던 북한은 휴전 직후부터 기가부세를 유지하기 위해 굉장히 집착했습니다. 심지어 중국마저 러시아 모조품을 만들고 있을 때도 나름의 개량 개발을 시도할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그래봐야 시도에 그쳤습니다. 88 전차라는 별명으로 유명해진 대한민국의 첫 국산 전차 K1이 세상에 등장하면서부터 대한민국은 북한을 앞지르기 시작했고 이제는 북한이 그 차이를 영영 메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보다 상위에 랭크된 대부분의 나라가 이런 식입니다. 소련의 영향을 짙게 받은 동구권 출신 국가인 탓에 현대 전장에서 써먹기 어려운 1세대에서 2.5세대급 전차를 대량으로 비축한 나라들입니다. 하지만 경제 수준에 비해 너무 많은 전차를 비축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관리조차 제대로 못하는 형편이죠. 다만 이집트의 경우는 좀 예외인데요. 이집트는 중동전쟁 이후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계기로 미국의 막대한 원조를 받아들였고 이를 계기로 M60과 M1A1을 대량으로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대한민국과 미국, 러시아,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기갑 분야 자주국방을 이룩하는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인도마저 아준 전차가 있긴 하지만 여전한 양적 주력은 T-90과 T-72 계열 전차입니다. 그리고 이를 감안해 현대전에서 정말 실질적인 전력으로 사용 가능한 3세대 이상급 전차만으로 보유량을 따졌을 때 대한민국의 순위는 미국과 러시아에 이은 전 세계 3위입니다. K1E1,
K1A2, K2표 등 대한민국이 보유한 3세대 이상 전차만 1800대가 넘습니다. 우리 바로 다음인 인도가 1300대 언저리라는 걸 비교하면 한반도 전체를 전차로 뒤덮는 것도 가능한 수준입니다. 이처럼 GFP 랭킹은 145개국의 군사 정보를 총집합해 순위를 매기다 보니 통계 산정 방식이 지나치게 단순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GFP 랭킹을 읽을 때도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다름 아닌 러시아가 전체 순위 2위라는 것입니다. 미 해군력이 4위에 기록된 것도 이와 비슷한 이치입니다. GFP는 해군력 역시 질이 아닌 전투함정의 총량으로 비교합니다. 종합적인 군사력 순위는 60개 이상의 항목을 비교하지만 특정 한 가지 군사 분야는 변수가 너무 많다 보니 다소 간소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른바 통계의 오류인데요. 그래도 해군력은 육군력과 달리 함정의 크기, 보유 수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도가 높습니다. 일례로 미국보다 해군력 순위에서 앞선 건 1위부터 러시아, 중국, 북한 순입니다. 당장 북한부터 미국 위에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북한이 보유한 구축함, 호위함급 함정은 전부 합쳐봐야 18척 내외입니다. 북한이 보유한 해상전력은 대부분 미사일 고속함, 어뢰정, 고속정 같은 연안경비 수준의 함정입니다. 유지비가 많이 드는 대형 함정보다 다수의 소형 함정을 보유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북한은 지리적 특성상 동해와 서해에 직접 왕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입체적인 함대 운용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해군력에 투자하는 대신 철저한 기습 상륙이 목표입니다. 어차피 원양이 아닌 눈앞의 대한민국을 물어뜯는 게 목적인 미친개다 보니 대형 함정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중국과 미국 그리고 러시아만 남는데 중국이 미국을 물량으로 앞섰다는 건 이미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2023년 기준 중국의 전투함정은 355척으로 296척인 미국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군사 관계자들은 미국이 2035년은 되어야 305에서 317척의 전투함정을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중국은 475척까지 보유 수량을 확대할 전망입니다. 미국이 대한민국과 일본을 끌어들여 동아시아의 강력한 해상연맹을 구축하려는 이유인데요. 물론 함대 단위의 전투 능력을 보면 슈퍼캐리어를 보유한 미국의 압승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미국을 끌어들이고 있는 전장은 중국의 앞바다입니다. 중국은 총력을 동원할 수 있는 반면 미국은 중국 하나 잡자고 전 세계의 함대를 끌고 올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결론부터 말해서 러시아가 2위를 유지하고 있는 건 아직도 여력이 남았다기보다는 단순히 통계를 위한 집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으로 봐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피해 규모가 워낙 막심하다 보니 추산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군사력의 대부분을 서방 지원에 의지하면서 거꾸로 추산이 쉬워진 것과는 정반대인데요. 실제로 전쟁 직전이던 2021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략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급격하게 군사력 강화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워낙 기반이 나약하다 보니 간신히 25위에 턱걸이하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 발발 직후 궁지에 몰린 서방이 앞다투어 군사 지원에 나섰고 우크라이나의 GFP 랭킹은 단숨에 15위까지 수직 상승했습니다. 즉 서방의 군사적 지원이 사실상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전쟁 장기화로 유럽과 미국의 지원이 주춤하면서 우크라이나의 군사력 순위는 다시 18위로 떨어지며 너를 뛰고 있습니다.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되는데요. 반면 러시아는 애초에 군사대국이었던 데다 정보를 극단적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추산이 힘듭니다. 물론 우크라이나와 서방의 전과 발표는 있지만 러시아 자신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비축물자까지 감안하면 서방의 발표가 얼마나 실제값에 근접한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GFP 역시 러시아의 순위 조정을 잠시 미뤄두었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이처럼 GFP 랭킹에는 맹점이 많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반드시 해석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GFP 랭킹은 어디까지나 통계에 불과하며 100% 믿을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순위의 높낮이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중 대표적인 게 바로 의지력입니다. 당연히 현대전에서 근성 같은 걸 논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항전이지는 여전히 통계나 순위로 감히 점수를 매길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국민의 저항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GFP 순위대로라면
정말 3일 만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박살났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7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우크라이나는 백중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불의에 저항하고 지배받지 않겠다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의지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역시 이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